이제 10강째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정서의 형성 원리라든가 문학에서의 분위기 찾는 방법, 이 정서와 분위기는 문학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10강째인데 우리 교재 105쪽에서 113쪽까지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트는 문학의 기본 정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친화입니다. 친화. 이 친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화는 문학의 기본 정신이고 또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화에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도 있고 자연 친화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용어들로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화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더 큰 관점으로 시선과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화라고 하는 문학의 기본 정서는요, 더 넓게 보면 시선과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인 연관된 개념어들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교재 그리고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 나갈게요. 113쪽의 빈칸에다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다 한번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10강째고요. 105쪽에서 113쪽까지 하겠다. 이 이야기고요. 113쪽의 빈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학의 정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친화인데, 이 친화가 왜 문학의 대표 정신이냐면요. 모든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대상을 보는 눈은 어떤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시선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시선. 그러니까 이 친화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시선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시선. 자, 시선은 말 그대로 볼시, 그리고 본다. 그 대상을 어떠한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눈으로. 그러니까 눈이 가는 길이라든가 눈의 방향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대상을 어떠한 태도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그 대상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을 보는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관점이라고 해요. 관점.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데는 어떤 관점이 있거든요. 관점은 본다. 그 대상을 어떤 점에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크게 보면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길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자연물, 부모, 뭐 형제, 자매, 친구, 뭐 현실, 어떤 대상이든 주의를 두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의와 관심을 두게 돼 있는데 얼마 정도 주의를 두고 어느 정도 관심을 두느냐. 그리고 그 방향이 이제 여기서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는 뭐 아무 관심이 없느냐. 그러니까 빠져티브,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아무 관심이 없냐. 이런 것들이 다 시선이고요. 그게 바로 눈이 가는 길이다, 눈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시선이다. 시선. 삶은 하나의 시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은 어쨌든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주관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주관적인 반응과 주관적인 관심과 주관적인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과정이 바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당연히 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대상에 대한 관점과 대상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친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련 개념어들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안 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조건
조건이 없어요. 뭐 윤동주가 별을 놀이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오늘 또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했을 때 그 입새 같은 것이 바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이거든요. 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별을 노래한다지 별을 찢어버려야지, 파괴해야지, 이런 시는 없습니다. 입새가 있는데 입새를 찢어버려야지, 입새에 구멍을 내버려야지,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뚫어버려야지, 이런 시는 없습니다. 유치원에 바위가 있는데 나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지. 그러니까 시나 소설가, 수필가, 문학가들이 대상을 바라보고 글을 쓰는 시선, 관점, 태도, 반응이 기본적으로 뭐다? 친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화를 아까 여기에 제가 썼듯이 따뜻하게 대상을 본다. 친화가 바로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낀다. 가깝게. 이것을 정서적 거리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화는 친근성. 그죠?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친근성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싶다. 이 외에도 동정과 연민, 가엽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안쓰럽게 여긴다거나 안타깝게 여긴다거나 딱하게 여긴다거나 정을 이렇게 대상에다가 주고 안쓰럽게 여기는 거, 좀 정을 담뿍 주는 눈길로 대상을 안타깝거나 안쓰럽게 보는, 이게 바로 이제 애틋하다, 애틋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에서는 기본적인 정서가 대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그 눈의 길, 눈의 방향이 따뜻하다, 따뜻한 시선, 이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정서를 대상과 가깝게 거리를 두지 않고 친근하게 동정과 연민, 사랑으로 안쓰럽게, 안타깝게, 딱하게, 애틋하게 이렇게 보는 게 문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까? 그것은요, 이게 이제 문학의 큰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문학의 관심은 큰 것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문학의 정신이거든요. 문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하고 말하자면 지배적인 것이다 이거죠. 어떤 주류를 이루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자 있잖아요. 지배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되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관심을 두는 게 문학이 아니에요. 예술과 문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대하다기보다는 좀 작고, 그렇죠? 이 시대를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소외되고,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 말하자면은 어떤 작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약한 존재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하찮고 또 소외되고 힘없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말없는 동정과 연민, 안타까운 시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게 문학과 예술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배적이고 힘있고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문학은 정말 그 일상적이고 소소한, 그 누구도 보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힘없이 쓰러져가고 고통받는 어떤 대상과 그 존재, 그러한 삶, 그러한 부스러지기 쉬운 그 삶들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게 문학과 예술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작품에도 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박용래의 월운의 노인 있잖아요. 이게 노인이 왜 문학에 많이 등장하냐면 이 노인이야말로 이 로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생로병사에서. 그래서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를 썼던 것이고 수많은 문학 작품에 노인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라지고 쓰러지는, 작고 보잘것없고 주류가 아닌, 자연이 돌보지 않은 그러한 그 생명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 사회는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것들에 대한 노래, 그게 바로 문학과 예술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숱한 시인과 감수성이 있는 소설가, 수필가, 문학가들은 그러한 대상들에 주목을 하고 그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것들의 지닌 삶의 의미를
노래하고 작품으로 썼던 것이죠. 백석의 8호이라는 시에도 차디찬 아침이다. 어느 계집애가 묘향산 행 삼촌이 있는 집으로 간다고 차를 탄다. 손등이 갈라 터졌다. 애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너무나도 힘없고 고생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기 있잖아요. 주의, 관심, attention. 거기에 관심을 뒀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대상을 주목을 했다는 것이고요. 대놓고 뭐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만이 친화가 아니라 이 친화를 드러내는 방식들이 바로 그 대상을 주목했다는 것 자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이렇게 선지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물론 문학이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 친화의 관점만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나 현실에 대해서 비난, 비판, 공격, 원망 이런 것도 있지만 문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시선, 관점 그리고 그러한 시선과 관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친화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친화에는 어떤 종류의 친화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자, 교재에 다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연물에 대한 친화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달, 꽃, 해, 나무,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물에 대한 친화가 이런 선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물론 인공물에 대한 친화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아끼는 뭐 스마트폰, 내가 좋아하는 벽, 그런 거는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연물에 대한 친화. 이 친화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정이 가고 좋고 즐거운 쪽이에요. 그러니까 민들레꽃을 보니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럴 때 민들레라는 것을 보고 화자가 친화의식을 느낀다. 그렇게는 잘 안 씁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연물에 대한 친화다 이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요 말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책에도 내가 다 써놨지만 자연 친화는 이 도시나 세속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하고 자연물에 대한 친화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걸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연 친화 속의 삶, 자연 속의 삶이면서 그곳에서 보고 있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용어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는 자연의 이치고 어떤 자연의 순리죠. 자연의 순리. 예를 들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잖아요. 생겨나면 소멸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그 대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도 그 대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연의 섭리가 자연물에 대한 친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연의 섭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라. 자연 친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섭리는 이것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물에 대한 친화 중에 하나가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의인화했다는 것은 대상에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사람 아닌 것에 사람의 틀을 부여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아 너는 왜 항상 침묵 속에 고유를 지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산을 의인화하면서 산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 앞에는 없지만 실제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인 척 하는 거. 이게 대화체거든요. 이게 청자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비판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참 의젓하구나. 말 없는 산. 이렇게 좋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산이라는 대상을 좋은 시선을 줬죠. 말하자면 긍정적인 대상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대상을 좋게 보면은 이것 또한
대상에 대한 친화 의식이 되고, 이 대상이 자연물이다 하면 자연물에 대한 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물에 대한 친화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서 이렇게 대화체로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 사나 이렇게 부르면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면 대상에 대한, 특히 자연물에 대한 친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105쪽에 친화는 문학의 기본 정신이다. 이건 이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게 문학의 기본 정신이 친화인가? 문학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은 가엾고 연약하고 소소하고 하찮고 주류가 아닌 소외되고 사라져가고 소멸되어가는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따뜻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친화가 문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네모의 친화라 어떤 대상을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거리를 좁혀, 동그라미 치고 거리를 좁혀라는 것은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한다. 그와 닮고자 한다거나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이것도 친화예요. 또는 안쓰럽게, 여기에 동정과 연민, 애틋하게 본다. 이런 것들이 다 포괄이 되는 것이고요. 친화에 포괄되는 언어들이 바로 밑에 제가 다 나열을 해놨잖아요.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 있게, 가깝게, 딱하게, 연민, 안쓰럽게, 안타깝게, 애틋하게, 이런 것들이 다 친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대상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대부분 친화라고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106쪽에 3번에 두 개가 있는데 친화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물에 대한 친화의식이 있고, 이것은 어떤 자연물, 꽃, 나무, 새. 그러나 뭐 마음이 우울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럴 때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친화는 좋은 거, 조화, 즐거움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또는 이제 대상을 안타깝게, 안쓰럽게, 동정과 연민 이렇게 볼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 여기도 친화가 들어가는데 자연 친화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탈속적인 삶이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연물에 대한 친화하고 자연 친화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예로 제가 들어놨거든요. 107쪽에 보시면 가의 순이 뜰에 달빛이 밀려왔구나. 달이 비치고 있죠. 달은 고요히 앉아있다. 의인화했죠. 달이 고요히 앉아있다.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달인데 향기가 있어. 그러니까 시각의 후각화가 된 거죠. 공감각이거든요. 근데 향그럽다는 좋은 거잖아요. 향기는 좋은 거잖아요. 구린 냄새가 아니고. 이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대한, 이 달이 자연물이니까 자연물에 대한 친화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가 달빛을 머금고 익어간다. 이것도 포도도 뭐 따서 뭐 짓이겨 버려야지, 뭐 폭파시켜 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달빛에 익어가는 포도의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물에 대한 친화입니다. 포도가 자연물이니까. 그리고 순이를 불러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시에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포도, 달 이런 게 있죠. 친화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 친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달빛에 익어가는 포도의 모습을 보고 딱 순이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탈속적인 삶을 사고 싶다. 자연 친화는 아니단 말이에요. 자연물에 대한 친화는 되지만 자연 친화는 아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딱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조지훈의 낙화라는 시는, 요거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는 것은 바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왜 꽃이 졌을까? 그것은 질 때 되니까 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노래한 거죠. 바람 때문에 꽃이 진 게 아니다. 꽃은 질 때 됐으니까 진 것이다.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시가 아니거든요. 주름밖에 성긴 별이, 듬성듬성한 별이 사라질 때 이제 아침이 온다. 귀족도 울음 뒤에 막 피를 토하는 듯이 소쩍새가 울고 산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다. 꽃이 지는 아침은 너무나 슬퍼서 울고 싶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워. 아, 좋다. 즐겁다. 이런 게 아니에요. 꽃이 지니까 내 마음 슬프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연물에 대한 친화도 아니고 자연 친화,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요런 시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어찌 탓하겠는가. 저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로서 꽃이 진다고 하지만 꽃이 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 슬퍼지긴 하는구나. 자연의 이치라 하더라도. 이런 시기 때문에 이 시는 꽃이 지는 날에 슬픔을 쓴 시지 자연물에 대한 친화, 자연 친화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9쪽에 가슴에 새길 말 1번. 자연물에 대한 친화의식에는 자연물을 보는 당연히 따뜻한 시선이 있다. 2번. 화자의 슬픈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에 민들레가 슬프게 보이는구나. 그 민들레가 나를 울게 하는구나. 이럴 경우에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물에 대한 친화는 어쨌든 자연물에 대한 좋은 감정, 보살펴 준다거나 또 아름답다거나 어쨌든 좋은 감정에서 쓴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 한가로운 삶을 즐기고자 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자연물에 대한 친화가 아니라 자연 친화다. 자, 그러면 다음 시들은 자연물에 대한 친화하고 자연 친화하고 어느 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연습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1번 노천명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자 어느 조그만 산수로 들어갑니다. 이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다. 박넝쿨을 올리고 오이랑 호박을 심어놓고 뭐 오이와 호박 찢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런 자연물들과 함께 살고 싶다. 들장미로 울타리 엮어서 욕심껏 들여놓고 별을 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삶의 욕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도 되고요. 여기에 오이, 호박, 들장미 이런 것에 대한 나쁘고 슬픈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 친화도 되고 자연물에 대한 친화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젊음의 뒷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러니까 국화를 딱 보고 이 국화가 이제는 젊음 시절을 다 겪고 이제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원숙한 삶 40대 이상의 내 누님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국화가 좋다는 것이죠. 국화 짜증나. 우리 누님. 짜증나.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돌아와서 겪을 거 다 겪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인생을 원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누님의 모습과 같다. 저 국화는. 그러니까 국화에 대한 국화 속에서 원숙한 삶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국화가 좋다는 거예요. 원숙한 삶의 경지를 노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화라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는 되죠. 그러나 자연 친화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자 이제 문제. 자 가번 용비어천가고요. 악장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이걸 제가 응용을 해서 문제 1번과 2번을 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가번에 쓰면서 하겠습니다. 가번에 용비어천가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나무 자연물이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님일세 바람 때문에 이 미다가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흔들린다. 그러니까 뿌리가 워낙 깊은 이 나무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 미다에서 어간에서 이제 니을세 여기에 어간 다음에 어미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샘이 깊어. 굉장히 근원이 깊죠. 이 물은 가뭄에 웬만한 가뭄에는 그치지가 않아. 그래서 냇물이 이루어져서 이 냇은 냇물입니다. 냇물이 이루어져서 바다에까지 간다. 그러니까 뭔가 근원이 깊고 뿌리가 깊고 근원이 있고 이러한 존재들은 웬만한 바람이나 가뭄에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고난과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바다에까지 간다. 이것은 역사가 오랜
우리 조선은 영원 무궁 발전할 것이다 라고 조선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송축한 노래입니다. 이게 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1번에 1번 보세요. 유사한 자연의 이치 딱 동그라미 치고 요게 바로 자연의 이치가 바로 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의 순리죠. 두 개의 사례. 어떤 사례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아요. 요런 게 바로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개의 사례가 나왔죠. 그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도 화자가 좋게 보는 거잖아요. 시선을. 나무를 어떤 눈으로 보냐. 시선, 눈의 길, 눈의 방향, 관점. 그리고 물도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물에 대한 친화도 있고 자연의 섭리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자연 친화,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산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없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근데 너가 제목을 딱 보니까 봄이에요. 무생물인 봄을 의인화한 거죠. 너라고 지칭을 했죠. 인격을 부여했죠. 이게 뭐다? 의인화다.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반드시 그것이 되고야 만다,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낙관적 뭐라고 하죠? 전망. 오케이. 낙관적 기대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삶의 추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겨울 다음에 봄은 오고야 만다. 이런 어떤 계절의 변화 이런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2번에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적 배경을 좋게 보는 것이죠. 봄을 뭐 나쁘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와야 된다. 너는 오고야 만다. 와야 된다. 그래서 나번의 마지막 줄에도 너, 봄을 의인화한 거죠.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먼 데서 추위와 온갖 고난을 다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번이 고공강대, 이 고공이라고 하는 게 머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사실은 나라에서 일하는 일꾼, 정치인을 빗대서 쓴 우의적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머슴들이 일을 잘 안 하고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이 머슴들에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이 집안을 일으킬 생각을 해라 라고 이 머슴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대단히 교훈적이죠. 머슴들아 제발 일 좀 해라. 정신 차려라. 집안이 망해간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번에 중간쯤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에 너희들 제주를 헤아려 제각기 맡아서 해라. 가을거지 한 이윤에 집 짓기를 아니하랴. 추수를 한 다음에 집도 지어라. 집일랑 내가 지으마. 우밀랑 너희들이 묻어라. 너희들 제주를 내가 다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생각 좀 해라. 멍석에 별을 넣은들 좋은 해에 구름이 끼어 햇볕을 언제 보겠느냐. 자, 여기서부터. 자, 요거는 이제 이 화자가 뭘 강조를 하냐면은 멍석에 이제 추수를 했잖아요. 별을 수확을 했죠. 근데 별을 널다. 햇볕 아래 별을 딱 널어서 이제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구름이 끼면 햇볕을 언제 보겠느냐. 그러니까 구름은 별을 널어서 햇빛을 봐야 되는데 구름이 끼니까 구름은 별을 말리게 하는데 방해 요소죠. 이건 비판의 대상입니다. 구름이 있으면 안 되죠. 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못 보거든요. 그리고 또 방아를 못 찍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올해 나온 벼입니다. 올벼. 그러니까 방아를 찧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슴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있으면 뭐하냐? 햇빛에 널어서 말려야 되고요. 또 벼가 있으면 뭐하죠? 실제로 방아를 찧어야 돼.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해야 된다. 방아를 찧어야만이 거치나 거친 올벼, 올해 나온 벼를 찧어서 옷 같은 백미, 이제 진짜 이제 쌀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백미가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별을 햇볕에 널어야 되고요. 또 방아로 올별을 찧어야만이 백미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공들은 햇볕에 별을 넣으려고 하지도 않고 올별을 방아로 찌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공짜로 백미를 먹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네들 데리고 새살림 살자 하니 엊그저께 왔던 도적들 아니 멀리 갔다 하대. 아직 외적놈들이 아직 멀리 안 갔어. 임진왜란 다음에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너희네 기는 없어 저런 줄 모르길래 화살을 제쳐두고 이 싸움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화살을 제쳐두고 옷밥만 너희들 먹을 것만 다투느냐 하고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에 3번에 보시면 멍석에 별을 넣은들 좋은 해에 구름 끼어 햇빛을 언제 보겠느냐. 구름이 끼면 안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면하게 일할지라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허망한 일이 된다. 이건 뭔 말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말이에요. 자연의 섭리 이치 앞에서는 아무나 근면하게 일을 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근면하게 일 좀 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연의 섭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해라. 방아 찧어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려서 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번 시는 용벼청, 가번 작품은 용벼청가 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현상을 대구적 표현을 통하여 빗대어 드러냄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암시하고 있다. 아까 했죠? 뿌리 깊은 나무. 이게 자연물을 통해서 빗대어서 또 셈이 깊은 물은 이게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조선을 빗대어서 쓴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말을 쓴 거죠. 뿌리 깊은 나무, 셈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아니밀세, 가뭄에 아니 그칠세.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단어를 이렇게 배열해 놓음으로써 대구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맞는 거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5번에 봄이 더디게 온다 라고 하는 것은 더디긴 더디지만 암담한 현실이 언젠가는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확신. 딱 동그라미 치고 아까 썼던 낙관적 기대나 낙관적 전망이 들어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기억과 니은의 의미. 기억은 아까 말했던 구름입니다. 부정적인 대상이죠. 그리고 니은은 방아예요. 찌어야 할 것이죠. 이 고공들이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백미를 먹을 수가 있죠. 올별을 그냥 먹을 수 없죠. 방아를 찧어야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니은은 이 방아는 화자가 권하는 일, 방아를 찧어라 이거죠. 성취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 백미를 먹을 수 있으려면 방아를 찧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화자가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성취하게 하는 요인이다. 백미를 먹으려면 방아를 찧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고요. 2번에 1번은 기억은 이 구름은 니은을 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니라 방해 요인입니다. 필수 요인은 아니죠. 또 니은은 기억으로 인해 농사일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방아를 찧어라. 그것도 틀린 것이죠. 그리고 3번에 기억은 과거의 어려움 이런 거 아니고 니은은 현재의 고난 이거 아니고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4번 일시적 어려움 기억이 일시적 어려움 아니고 니은은 곧 이루어지게 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백미를 먹을 수 있으려면은 방아를 찧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면은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미를 먹으려면은 방아를 찧어야 하니까요. 그건 맞다. 앞에가 틀린 거죠. 그리고 5번에 기억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아예 안 했어. 기억은 방해입니다. X고 니은은 농사에 몰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거죠. X. 그래서 답은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에 대한 친화, 자연 친화,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 그 다음에 해야 할 거,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전부 다 뭐죠?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 반응, 대상에 대한 관점, 대상을 보는 시선. 이 틀 속에 친화라는 것이 놓여져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가번은 폭포고요.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입니다. 이 폭포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은 고매한 정신이다.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쉴사이 없이 떨어지는 저 폭포는 인간으로 치자면은 어떤 것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고매한 높고 높은 정신의 소유자다라고 의인화를 한 겁니다. 특히 금자나 인가도 꽃도 인간다운 삶도 아름다운 꽃도 인간다운 삶도 없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 이 고든 소리가 바로 저항의 소리입니다. 올곧은 소리를 내면서 폭포는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진정한 소리고 다른 소리를 불러들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 게으름이죠. 안정을 뒤집어 놓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일체 일색인 안정, 그리고 어떤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놓았다는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것은 폭포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고매한 정신, 저항의 소리를 예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포가 부정적인 대상이 아닌 거죠. 당연한 거죠. 자연물에 대한 친화의식이 있습니다. 의인화한 거죠. 그리고 나번은 살아있는 것들은 흔들리면서 오규원의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살아있는 것들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림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흔들린다. 그래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그쵸?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임을 증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게 바로 바람이거든요. 바람은 오늘 또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에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도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지고 있다. 피하지 말라. 빈 들판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다 흔들려. 이파리도 흔들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이 화자인 나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흔들리는 모든 존재들과 화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림도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 바람도 나쁜 게 아니에요. 바람은 모든 것을 흔들릴 수 있도록 불어오게 하지만 이 바람이 불어오게 함으로써 흔들리게 되고 몸이 흔들리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되고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들판에 가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그렇게 고통만이 아니다. 이것은 튼튼해질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의 증명이다.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기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기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보기를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김수영은 한때 이제 가번이 김수영 작품이잖아요.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며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김수영이 추구했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규원의 시는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이 있어. 딱 마땅히 그래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네. 이게 오규원에게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편은 자유에 대해서 썼다라고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폭포를 단순히 폭포로 보지 말고 이것은 생활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올곧은 소리를 내 내면의 저항의 소리를 내고 싶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폭포다. 폭포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김수영이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쓴 시가 폭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기를 가지고 읽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번은, 오규원은 어떤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런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벗어나서 시를 썼다. 그게 오규원에게는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또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에 숭고하며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고 했고, 이 대상이 뭡니까? 이 대상이 바로 폭포예요. 화자가 본 시선, 대상, 폭포. 이 폭포의 숭고성, 위대성을 발견하려고 했다. 자기는 할 수 없는, 막 자기 몸을 던져버려. 게으름, 나타, 안정을 다 뒤집어 놓았다는 듯이 할 말을 다 하고야 말아. 이 폭포의 위대성, 숭고함. 이러한 자유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규어는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 이렇게 흔들린다. 몸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또 1년의 마지막 줄에 살아있는 몸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물들의 그 움직임을 몸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사물들은 하찮고 흔들려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더라. 흔들림이 나쁘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기에 흔들린다. 흔들리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흔들려서 그것은 좋은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증거고, 슬픔도 고통도 흔들려서 생기는 일인데 바람이 늘 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늘 바람 속에서 흔들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몸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탁 뒤집어 엎은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함으로써 흔들리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살아있는 몸임을 증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이미지를 통해서 쓰는 것 자체가 오규원에게서는 자유를 실천하는, 추구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김수영과 오규원은 자유라는 공통 주제로 묶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서 문학을 정호원 선생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를 가지고 가도 해석을 하고 나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어때요? 폭포 나쁘지 않죠. 바람 어때요? 나쁘지 않죠. 흔들림 어때요? 나쁘지 않죠. 자,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가의 고미한 정신처럼 살자. 그것은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반대되는, 그렇죠. 고미한 정신은 생활 속에 빠져서 사는 삶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고뇌와 대비되는 그 대상, 폭포의 위대성을 느낄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해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바람이 불면서 이러한 몸의 이미지를 통해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다.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슬픔, 흔들림, 고통,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나쁜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슬픈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건 살아있는 몸임을 증명하는 거야. 살아있다는 것은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유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3번에 가의 소리는 폭포의 소리, 나의 바람은 흔들리게 하면서 튼튼하게 해주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게 아니죠. 이 두 편의 시 속에 나와 있는 폭포의 소리와 나번에 나와 있는 흔들림, 바람은 다 자유의 의미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했잖아요. 크게 틀리게 맞는 거예요. 문제를 잘 낸 겁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대비 X. 화자는 이의 부정적 의미 X. 아니에요. 친화적 의미입니다. 긍정적 의미죠. 이게 틀려서 답입니다. 아주 문제를 잘 내신 거예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아주 정답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겁니다.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잘 내신 거예요. 박수 쳐주고 싶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나아가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파리도 흔들리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래, 우리. 그러니까 너만 흔들린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있어. 그러나 살아있는 몸임을 증명하는 거야. 선지 좋습니다. 맞죠? 그리고 5번에 가의 대상이 지닌, 폭포가 지닌 숭고,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 움직인다. 몸,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죠. 문제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해 주고요. 보기를 제시문과 연결시켜서 연습하는 훈련을 충분히 하시면은 문제도 없이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강이었고요. 정서, 분위기, 그리고 문학의 정신이 왜 친화인가? 친화에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 자연 친화, 또 연관되는 개념의 자연의 이치, 섭리까지 엮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좀 들어주시고 이해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훈련을 하시면요. 올해 EBS, BBS, 수특, 수학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EBS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문제들로 엄선해서 가다듬어서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버티시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